언제 돌아오십니까? 네. 지난번에 입지로는 다 했나요? 지대론까지? 그 일주일 만에 책 처음 보시죠? 한 번은 보나요? 그래. 지난번에 저희가 그 입지론에 대한 거는 시장에 대한 특성, 기능 여기까지는 아마 해드린 것 같고, 효율적 시장 이론 하실 차례인가요? 118페이지. 정책론도 들어갔나요? 그래요? 그러면 정책 하실 차례인가 보네요. 네, 정책. 그래요. 165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있어요. 여기 정책론은요, 시험 여러분들 그 목차가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의미, 기능, 토지 정책, 주택, 그 다음에 조세 정책 이렇게 해서 시험의 목차가 세부 시험 범위 내에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게 여기 기능하고요, 여기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요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세 정책은 양쪽을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년 나온다기보다는 한 2, 3년에 한 번꼴로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네 개인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부동산 정책의 이제 큰 기조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제도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게 주택이 됐던 토지가 됐던 이런 쪽으로 출제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금융제도가 개편이 되면 금융론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은 네 문제인데 뭐 플러스 알파에서 한 문제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인지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저 안에서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정리하면 되느냐.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65페이지에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부동산 문제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토지 문제가 있으니까 토지 정책이, 주택 정책이 있으니까 주택 문제가 있으니까 주택 정책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은 기조가 이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등장하지는 잘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요, 결국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은 토지라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특징이라는 게 거기 보시면 이제 문제의 특징이 악화 성향이라는 게 있고요.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해결 수단의 다양성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요, 방치하면 시간의 지남과 더불어서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악화 성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뭐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는 우리가 토지 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질 못하게 되면 문제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토지 이용 규제를 소홀히 하면은 스프롤 현상이 심화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 스프롤이라고 그래서요,
그거는 이제 뭐 얘기하냐면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거를 도시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에서 나타나는 경우고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제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비가역성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는 이제 다 괜찮은데요. 그 비가역성이 있죠. 예, 그거만 하나 밑줄 쳐놓으세요. 비가역성만. 예, 용어로 가끔 이제 등장하는데 비가역성의 논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을 한번 엎지르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예,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토지 이용에 대한 것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역성이라는 논리라고 보시면 돼 있고 뒤에 가면은 지속성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부동산 문제는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어제의 문제이자 오늘의 문제이자 또는 내일의 문제가 되더라라고 이제 인식하시면 되겠고 부동산 문제가 가면서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해결 수단도 다양하게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부동산 대책은요. 부동산 종합 대책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문제 내용에 보면은 크게 토지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듣기만 하셔도 돼요. 토지 문제는요. 일단 토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땅값 상승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또 뭐하고 이어지냐면 투기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피드백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땅값 상승이 예상이 되면 무슨 현상이? 투기가. 투기는 다시 땅값 상승을 밀어 올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는 게 토지 문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7페이지에 남아있는 소득 분배의 평등도 측정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유가 편중된 거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그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어떤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이 계층별로 골고루 배분되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거니까 시험에서는 아직 인용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참고하셔도 되고 나중에 돌아올 때 한 번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주택 문제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굳이 거기다가 이제 밑줄 치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예. 나중에 이제 제가 가다가 중요하다고라든가 요 부분은 밑줄을 쳐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쳐주시면 나중에 댁에서 복습을 하실 때 밑줄 친 애들이 나오면 걔들을 중점으로 보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 쳐놓으면요. 어디가 나중에 중요한지를 모르죠. 그러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양을 줄여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 문제는 양적인 문제라는 게 있고요. 질적인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문제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양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주택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제일 먼저 1가구 1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등장하는 게 무슨 문제냐면 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문제는 틀림없이 소득이 증가했는데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주택 서비스도 그만큼 증가하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소득은 많이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예전 소득이나 지금 소득이나 오히려 지금이 더 집 사기는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나타나는 게 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인식의 차이가 바뀌어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다.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주택 가격이 조금은 안정화가 될 텐데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뭐를 사야 되는 거예요?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집 마련하고요. 자녀 교육에 대한 두 가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정년이란 얘기죠. 저러면. 그러면 사람이 있을 때는 삶의 질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당장은 바뀌기 힘들 것 같고요. 한참 지나 돼야지 뭐 변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뭐 주택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한번 가보시면 되냐면요. 170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거기 170페이지에
3절에 보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있죠. 그러면 제목 옆에 보면 회차가 무진장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파트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요.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고 그랬을 때 기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거는 자, 정부의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하나가 정치적 기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하나가 경제적 기능. 즉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죠. 그러면 요 사회적인 목표라는 거는요.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효율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복지성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들어오는 거죠. 이번 정부도 정권 수립되고 난 다음에 재임 기간에 공공주택을 갖다가 10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죠? 근데 100만 원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죠. 서울에 일산하고 그 분당 합하면 한 30만 원 수준일 텐데 그거 한 3배 이상을 갖다가 짓겠다는 거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왜 그러냐면 일단 공공택지가 부족할 거예요. 수도권에서. 이거를 지금 목표를 달성해서 공공주택을 실상은 공급하겠다는 거는요. 이거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들은 만약에 주거가 공급이 되더라도 출퇴근하기가 이게 불편하면은 입주하기가 힘들죠. 근데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은요. 대부분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여기 만약에 한 500세대 정도가 들어선다. 그럼 차량이 한 500대 나올 거라고 보고 이 안에 있는 차선의 폭을 갖다가 2차선 할 건지 4차선 할 건지를 다 정해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차선의 폭은 여기 있는 요 용량만 계산해 갖고 이게 설치한 건데 요 이면에 그린벨트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주거가 들어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량이 얘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은 공공주택 공급하려고 그러면 얘를 풀을 수밖에 없죠. 현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옛날에 국민의 정부 시절 때도요. 임대주택을 한 50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다가 결국 정권 말기에 10만 호 정도 축소해서 추진하려다가 결국은 실패했어요. 뭐가 없었냐면 부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린벨트 일부 풀어가지고 공급을 했던 부분이니까 역시 이번도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해요. 다른 쪽에 어떤 방안이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동산 학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계층은 저소득층이에요. 무주택 서민.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은 없어요. 그런 게 나오면 틀리는 거고요. 주택의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있는 거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난 10월달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주택도시기금을 가지고 주택기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 이상의 주택에선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 기능이고요.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170페이지 있죠? 자, 그 밑에 가면은 시장 실패 수정과 사회적 목표 달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1번에 시장의 실패 수정 그래놓고 가로 열고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 수정 그 옆에 이제 가면 맨 상단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가로 열고 보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제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요게 시장의 실패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이 시장을 얘기하면요. 얘는 우리가 가격기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요 가격 있죠. 이거를 매개로 해서 뭐를 유도하냐면요. 생산과 소비를 유도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격을 매개로 해서 항상 무슨 상태가 조정이 되냐면 균형 상태가 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균형에서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균형에서 우리가 그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이런 거 해본 거 기억하시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해서 결국 균형 상태로, 만약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해서 다시 또 균형 상태로. 그러면 결국은 가격이라는 게 생산과 소비를 조정을 해서 항상 무슨 상태가 유지되게끔 유도하냐면 균형 상태가 유지되게끔 유도하는데, 그러면 얘가 균형 상태라는 거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안 나타나냐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황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실패가 발생했다는 얘기는요. 시장이 요 가격을 매개로 해서 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거나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게 유발되는 거를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시장 실패란 171페이지 위에서 보면 3번에 시장 실패라고 돼 있죠. 시장 실패라는 것은 자원 배분 기능을 담당한 시장 기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거나 모자름이 없는 상태인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이게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외부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뒤로 넘어가서 174페이지에 가면 공공재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가시면 175페이지에 불안전 시장 또는 비대칭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 게 자 171페이지로 돌아오셔서 거기 양가로 2번에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별표를 하나 할 때 시장 실패 원인이요. 불안전 경쟁에 따른 독점 등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체감 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공공재라는 애가 있고 외부 효과라는 애가 있어요. 종류로 따지면 이렇게 한 5가지를 제시하는데 요 안에서도 우리가 얘들만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그럼 결론은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둘이라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얘네들은 단독적으로 안 나와요. 나와봐야 제목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답을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경제학자들은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싫어해요. 시장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걸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경제학자들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공공재예요. 공공재는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이 요인을 중시해요.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얘를 더 중시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부동성이라든가 이런 특성 때문에 뭐가 많이 유발되냐면 외부 효과가 유발이 돼요.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한 2문제 정도 나왔다 그러면 얘는 한 7문제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외부 효과라고 돼 있던 애를 외부 효과에다는 별표를 하셔야 돼요. 별표를. 171페이지에 가면 동그라미 1번에 외부 효과라고 있죠. 예. 거기다가는 일단 별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순서가 먼저 외부 효과가 나왔으니까 외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죠. 외부 효과에서는요. 얘도 지문으로 잘 써요. 의의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한 영향을 주면서도요.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의의를 보시면 이런 얘기죠.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어디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라는 표현을 써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그죠? 또는 불리한 효과를 가져다 주면서도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3자에게 주어지는 것도요.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 경제 주체는 이제 누가 있냐면 가게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이 경제 활동이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지칭해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까지는 시험 지문에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어떤 이제 혜택을 준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경제 활동이라는 게 생산하고 무슨 활동이 있냐면 소비 활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 있을 때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 과정에서도 정의 외부 효과하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어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작은 김처녀가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어요. 5만 원 주고. 그러면 이 예방접종을 한 거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김처녀가 예방접종을 함에 따라서 김처녀 주변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김처녀로부터 독감이 전염될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김처녀가 나 때문에 독감이 전염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1인당 5,000원씩 내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안 주죠. 여기도 달라는 생각은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그죠? 이런 의도하지 않는 뭐를 주는 거예요? 혜택. 그죠? 이걸 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소비 측면에 있을 때 정의 외부 효과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소비 측면에 부의 외부 효과가 있죠. 의도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손해를 끼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없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간접 흡연이에요. 내가 담배를 피움으로써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에 대해서요. 이게 시험에도 이거 지문으로 써요. 어디를 통해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틀리겠죠. 외부 효과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어디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독감 예방접종의 가격에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어떤 유불리한 효과가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그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A번 있죠. A번. 그 의의에 보면 A 있잖아요. 171페이지 지금 한 고개 외부 효과 제목에서 A에 대한 것만 일단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에 가게 되면 정의 외부 효과라고 되어 있죠. 정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태 조성이 공헌이 되면 인근의 주택 시장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공원을 조성한 사람이 그 인근의 주택 소유자에게 이 공원으로 인해서 니네 집 집값이 뛰었으니까 일부는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무슨 효과가 되냐면 정의 외부 효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자, 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정의의 외부효과는요. 사적인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따졌을 때 이거를 더 크게 해주는 거예요. 사적인 비용을. 그로 인해서 사적인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을 더 크게 가져가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생산하라고 그러면 항상 무슨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요거 노란색 요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사적 비용이라는 건요.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얘기를 해요. 요거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 비용이 있죠. 요거는 사적 비용하고요.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의 외부 효과에서는 여기서 이거를 차감시켜줘요. 사적 비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외부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혹시 제주도의 서귀포시에 가면은 강창학 경기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창학이란 양반이 제주도 분인데 이분이 제주도민들에게 1인당 한 10평 정도의 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재산을 기부하는 게 꿈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제주도 자체에 가게 되면 지금 제주도에 프로축구단이 있는 거 아시나요? 프로축구단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 이제 그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때 있었죠. 예, 월드컵도 열렸던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강창학이라는 양반이 서귀포시에다가 축구장 부지를 기부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축구장이 건립이 된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니아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경기장이 없었을 때는 축구 경기를 직접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간에 부산이든 광주든 서울이든 어디 나가야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축구 경기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매년 일정한 비용을 그 관람 비용으로 지불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자기 개인 재산으로 100억을 만약에 시사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 과정에서 외부 비용은 이 사적 비용 하고요. 여기는 요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하고 외부 비용이 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양반이 얼마를 들였어요? 100억을 들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제주도민들 중에서 축구 매니아들은 매년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축구 관람용 경비를 갖다가 줄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전부 합쳐가지고 한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1년간 다 모았을 때 그러면 이 경기장에 있는 동안에는 매년 이 비용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이 이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그래서 정의의 효과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많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양반 자제들은 또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지지해 주는 건 모르겠는데 꼭 하면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한 얘기죠. 그래서 정의의 효과는 시장 기구를 통해 생산하면은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과소 생산. 요거까지는 아직 언급하진 않아요. 근데 요거까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거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요. 거기 171페이지에 가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가면은 알파벳 B 있죠. 동그라미 B. 예, 거기 밑줄 치시면 돼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놨죠. 예, 그걸 밑줄 치셔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의 문제를 갖고 있다.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부의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이 부의 외부 효과는요, 쟤하고 반대의 논리죠. 얘는 사적인 비용하고요, 사회적 비용 관계에서 얘는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해요. 그리고 사적인 편익하고 사회적인 편익이 있을 때 사적 편익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산하라고 그러면 항상 무슨 생산의 문제가 존재하냐면 과대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 만약에요, 시멘트 공장이 있을 때요,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이제 생산을 하겠죠. 그럼 생산하면은 이제 생산비라는 게 발생할 거예요. 그럼 요 생산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10,000원. 그러면 이 생산비 안에는 생산자의 정상 이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개로 무슨 가격을 매기겠어요? 시장 가격을. 그래서 이 10,000원인 상태에서 만약에 한 10만 톤 정도를 생산한다,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죠. 10만 톤을.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시멘트를 얼마를 주고 사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10,000원을 주고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멘트를 생산을 하면서 각종 오염 물질이라는 게 배출이 돼요. 그래서 얘가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오염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시멘트 공장의 소유주는 여기 있는 공기가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책임을 안 지죠. 왜냐하면 환경은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자기가 소유한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자기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거지, 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 부분에서는 자기 책임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오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각종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게 되면은, 그죠? 결국은 이 오염된 거를 정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화시키는 비용이 한 20,000원 들어간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이 비용은 이 사람이 부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부담하겠어요? 이건 사회에서 부담하는 거죠. 즉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라는 거는, 자, 여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사적인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얘가 부담하는 게 지금 10,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사회적 비용이 있어요. 사회적 비용에서는요, 부의 외부 효과에서는 사적인 비용하고 외부 비용이 있으면 부의 외부 효과는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는 외부 비용을 줄여주잖아요.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비용을 플러스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10,000원에다가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20,000원. 그러면 이 공장에서 생산하면 할수록 이 정화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사회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적인 비용보다 무슨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10만 톤씩 생산을 할 수 있냐면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10,000원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30,000원이 된다 그러면 생산비가 높아지니까 가격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규제가 없을 때는 이때 이 생산은 항상 무슨 생산의 문제를 갖고 있다? 과대 생산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의부 효과에서 일단 기억하실 거는 무슨 생산의 문제가 있다? 과대 생산.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적게 생산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도 알파벳 B 있죠. 172페이지 위에서부터 7번째 줄에요. 동그라미 B 찾으셨나요? 예, 그거 밑줄 치시면 돼요.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많이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거 일단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기초과정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추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옆 페이지에 173페이지 있죠.
예, 거기 박스 밑에 가면 미음의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이 있죠. 예, 외부 효과의 대책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해서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종 뭐를 하면 돼요.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재산권을 부여해서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에 맡기는 방법이 코지의 정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네. 코지 정리는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요즘 저기 광고 보면은 왜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밑에 층을 배려하는 뭐 CF 나오는 거 보셨나요? 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오늘 이 파티를 할 예정이에요. 파티를 하는데 소음이 한 75데시벨 정도? 비행기 소음 정도 같이 아주 시끄러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10시서부터 12시까지 아마 파티 때문에 좀 시끄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당 10만 원씩 줄 테니까 20만 원을 받고 네가 이해를 해주면은 여기서 파티하고 거부하면 나 딴 장소로 가겠다. 이 사람이 오케이 하면 어떻게 돼요?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자율로 조정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피해 보상에 관한 뭐만 주면 돼요? 기준만 마련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코지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굳이 정부가 일일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층간소음에 관한 그 보상 기준이 법원에서 가이드라인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판결이 나와서. 일반적인 소음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보상해 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 집에 피해를 보게 되는 집에 수험생이 있으면 좀 더 줘야 돼요. 그리고 환자가 있으면 조금 더 보상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식의 기준을 마련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어요. 자, 뒤에 가시면은 상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에 보면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하고 외부 불경제가 있겠죠. 외부 경제가 정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리고 2번 지문에 가면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3번에 거기 보면은 3번에 보면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이건 과다 생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쁜 건 많이 생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4번에 가게 되면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외부라는 표현이니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죠? 아까 그리고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의도적인 결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의만 가지고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의도 알아두고 과소생산과 과대생산을 먼저 축으로 놓고 조금씩 더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맞출 때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공공재라고 있어요. 얘도 별표를 하는 거죠. 자, 이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사적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일반 경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경합성하고요. 배제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사적재라고 그래요. 이 사적재에 대응하는 개념이 공공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경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 재화는 우리가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소고기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소고기 있죠. 네, 그 소고기에 대응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소고기의 양이 무한정 공급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도 1년에 도축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이상 많이 도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육해서 애가 도축할 때까지 걸리는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시장에서 소고기가 10,000톤이 공급이 됐어요.
근데 수요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고기가 항상 부족해지고 소고기 파동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는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1인당 가계소득이 월 500만 원이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고기 사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폭동 날 거 아니에요. 사람 무시하냐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시장 안에서 자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가격을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자, 소고기 한 근의 가격과 돼지고기 한 근의 가격을 달리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안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알아서 소비해요. 돈이 좀 되는 사람은 소고기 사 먹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를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대체해서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대체제 이런 거 배웠죠.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더라도 여전히 생산된 거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한 100톤을 소비했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는 요만큼을 소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재화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뭐를 해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고기를 먹고 싶어서 정육점 앞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소고기를 째려보고 있으면 정육점 주인이 나와가지고 한 2근 썰어준다 안 썰어준다? 뭐를 줘야지 썰어줘요? 돈을 줘야 썰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재화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요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뭐를 가지고 있다? 비배제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야 돼요. 뭐가? 예, 이게 들어가야 되는. 이게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거는 비경합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얘는 공공재는 시장에 공급이 되면 누구나 같이 소비할 수 있어요. 공동소비가. 우리가 이 공공재를 보면요. 순수 공공재, 준공공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순수 공공재의 대표적인 게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오늘 오전에도 인천에 외국인들이 입국을 했어요. 한 10,0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10,000명이 들어온 만큼 우리나라 국민 10,000명하고 이걸 갖고 싸울까요? 그러진 않겠죠. 입국을 하는 순간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소비로부터 배제당한다 안 당한다? 배제당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불량바들에게 둘러싸인 거예요. 잘못하면 맞게 생긴 거예요. 그때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저한테 걸어와서 혹시 이 돈 냈냐고 물어보는 거죠. 깜빡 잊고 안 냈다 그러면 그냥 차가 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어떻게 간에 해결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는 거예요. 소비로부터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제당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해요. 공공재에서 주어지는 편익은 소비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안 한다? 지불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지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공공재라는 것은 이런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면서도 비용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공급하면은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여긴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2번 나왔는데 2번 다 이걸 갖고 준 거예요. 과소 생산인데 필요한 만큼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된다. 또는 필요 이상으로 과대 생산이 된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지문도 전부 다 2번으로. 그죠? 그러니까 맞추게끔 찍어준 거예요. 문제가 어렵지 않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공공재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무임승차. 그래서 그 밑줄 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문장 찾으셨나요? 네, 그거 밑줄 쳐놓으시면 되고, 또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공동소비를 하는 특징이 있는 재화로서 가격을 매기는 자체가 비효율이 되는 재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175페이지 상단에 가면 공공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직접 생산한다고 돼 있죠. 그거는 이제 정부는 이제 이런 얘기죠.
어차피 얘는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 다 무슨 소비해요? 공동 소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는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거나 기금을 조성해서 그거를 매개로 조성해 시장에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이 충분한 만큼 공급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왜 저기 언론에 보면은 경기 남부에 보게 되면은 무슨 연쇄살인이라든가 이런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경기 남부 쪽에는 경찰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라는 자체도 공공재가 되는 거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경찰서도 그냥 공급할 수는 없어요. 걔들도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 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경비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도 강력 사건이 많이 나오니까 경기 남부 쪽으로 경찰서 하나 신설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일단 컨테이너 박스 쌓아놓고 경찰서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오픈한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는 좋은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까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것도 과소 생산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지금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공공재하고 뭐 하고요? 외부 효과의 기본 용어 정도만 숙지하셔도 충분해요. 입문 과정에서는. 자,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는 거죠. 거기 보면 176페이지에 가면요. 4절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돼 있죠. 176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네. 이게 나중에 책이 좀 익숙해지면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이 이제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익숙한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요. 이 책을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러 오는 동안에 뭘 물어보는 건지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못 찾는 거예요. 어디선가 보기는 봤는데. 그러면서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한 5분을 이거 갖고 씨름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한마디 얘기하죠. 생각나는 단어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단어에 기초해서 선생님이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쯤이라고. 그 정도가 되면 그죠?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예? 내년에 웬만하면 이 바닥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래 있어봐야 뭐 하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너무 긴장하는 것도 안 좋아요. 이게. 지난주에 여기 오전 수업 마치고 제가 대전에 다른 쪽에서 강의했던 그 학원에서 합격한 분들이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들어봤는데 그 떨어지신 분의 한 분이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았대요. 같은 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분이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연세가 68.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정상적이었으면 합격했을 거예요. 이분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답안지를 5번을 바꿨대요. 근데 문제가 이 양반은 화이트가 없었고 이 양반이 화이트가 있었대요. 이게 처음에 틀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형님 화이트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 또 틀리니까 다시 화이트 좀 빌려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만 하면 화이트. 문제를 풀만 하면 화이트. 리듬이 점점 깨져가고 있는데 이 양반이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자기도 실수했대요. 그럼 자기도 화이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얘기한 거죠. 야, 빌려가면 화이트 좀 줘. 그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화이트가 고장났는데요. 5번 쓰다 보니까. 자기 또 화이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험이 망쳐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지만 그분은 그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일주일 내내 물어보면서 실력을 보완하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계산 문제도 자신 있다고 할 뿐이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연세가 68인데 큰 자제가 시운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하고 뭐 실험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장자가 먼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일찍 했대요. 근데 큰 자제가 변호사고 작은 자제가 회계사래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애들이 그렇게 머리 좋은 게 다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무게가 가고 있다가 이번 시험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무게추가 지금 부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또 부수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저게. 아닌데 솔직히 해서 이거 주변에서도 알잖아요, 그죠? 최소한 가족은 알잖아요, 그죠?
도전하겠다 그러면 가족은 뭐를 하겠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말은 안 해도 기대하는 거예요, 내심. 말로는 그냥 그거 되겠어? 뭐라든가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도 나중에 되면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에? 우리나라는 과정은 필요 없어요. 사회가 결과로 모든 걸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머리 좋고 진짜 열심히 한 거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김천여도 집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 엄마가 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준비를 하셨었어요. 어. 그래서 집에 막 20회였나? 어. 다 꽂혀 있어요. 어. 이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부동산을 전과했어요. 어. 너가 엄마가 못했던 걸 네가 이뤄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엄마는 더 오히려 저한테 부담을 주시는데. 원래 부모님들은 본인이 예전에 생업에 바쁘고 못해서 이렇게 못했던 거를 자식이 이루어주면은 그거만큼 기분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 올해 뭐 당연히 돼야겠네. 돼야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뭐 나머지 여사님들은 안 그러겠어요? 여사님들은 누가 더 무섭냐면 바깥 양반이야. 나중에 불행한 사태가 있어도 눈빛으로 제압이 되죠. 그냥 째려보면 끝나는 건데 자식들이 문제라는 거죠. 아이들이. 아이들도 엄마 뭐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요. 그죠?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집에서 얘기 안 하죠. 밖에 나가서 지 친구한테 얘기하죠. 암만 봐도 우리 엄마는 떨어졌나 봐. 요즘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야. 뭐 이렇게 가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중요한 거는.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왕도가 누가 한 번 더 보고 꾸준히 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6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학위를 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해주시고 여기서는 몇 점을 맞을 수 있게끔만 60점을 맞을 수 있게끔만 노력하시면 돼요.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어쩌다 나오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애들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기에 정부의 개입수단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면 개입수단에서 보시게 되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개입하는 게 있다. 네, 간접 개입하는 게 있을 때 지금 위에 쓴 애들이 있죠. 직접 개입이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직접 개입은 이 공이 들어간 애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은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돼 있죠. 요게 또 다른 표현으로 이게 토지은행 제도예요. 토지은행인데 이거를 공공토지 비축,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토지 비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제도가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는 이 법률이 있어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누가 이 공공토지를 관할하냐면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따로 관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토지주택공사에서만 이 토지 계정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 시험에 그게 나온 거예요. 공공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면 틀리겠죠.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부수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에서 직접 개입이 있고 무슨 개입이 있다. 간접 개입이 있을 때 일단 직접 개입을 할 때 우리 구조가 뭐가 많이 들어간 애들, 공이 들어간 애들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거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간접 개입에 보게 되면요. 간접 개입은 돈하고 주로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각종 뭐가 있겠어요? 부담금. 이 부담금 중에 대표적인 게 개발부담금이에요. 그리고 세금. 그 다음에 뭐 LTV라든가 DTI. 근데 이 중에서 요게 시험에 각각 한 번씩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 각종 부담금 제도는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이다. 그럼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제도는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이다 하면 틀렸겠죠.
근데 이 문제도 얘가 1번 지문으로 나왔고 이 문제도 얘가 1번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결론은 같은 사람이 출제했다고 봐야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딱 보면은 답이 맞출 수 있게끔 주는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간 배정이 돼요. 1분 안에 풀게끔 줘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177페이지에 가면은 간접 개입이라고 돼 있죠. 그 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금융 조세 등의 지원 보조 정책 또는 부담금 부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담금의 대표적인 게 개발 부담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그 위에 가면 참고란에 토지은행 제도라고 돼 있죠. 박스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니은번에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토지주택공사에 교유 개정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담당해서. 일단 그런 정도로만 체킹해 두시면 돼요. 나중에 돌아오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문제 주면요. 쉽게 줘요. 이거. 거기 뒤에 가면은 178페이지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에 보시면 얘도 기출이죠. 거기 3번에 가면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라는 거 틀렸겠죠. 금융에 대한 거니까. 이게 금융에 대한 부분으로 조율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보시면 간단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일단 하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5절에 토지정책 이어서 하시죠.